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하는 일이 교회와 많이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크리스찬이고 또 이제 목사님이 뭔가 교회도 새로운 브랜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냥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이렇게 되나요? 이게 안 되나요? 네네. 네. 그럼 그 다음 장 볼까요? 사실은 그 지금 이제 연배가 저희가 되게 많이 섞여 있는데 사실 뭐 제 또래나 조금 더 위의 연배 분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브랜드를 접한 세대는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뭐 일단 베네 쪼고리 같은 것도 뭐 엄마가 만들어주고 할머니가 만들어주고 이러는데 요즘 세대들은 뭐 하다못해 태교부터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뭐 산후조리원 동기가 군대보다 세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브랜드에 노출이 돼서 이미 나오는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게 제가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만 해도 뭐 주부라는 타이틀도 있고 뭐 남녀, 뭐 학력, 뭐 여러 가지 직업 이런 군들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분류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요. 사실 이제 유럽에 가면 화장실에도 남녀 표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젠더레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지만 어쨌든 모든 것들이 우리가 뭐 정말 70대인 분들이 지금 뭐 BTS 팬들도 있으시고 10대가 뭐 트로트를 듣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도 무엇인가 우리가 분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10대도 50대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70대인데 10대 같은 마인드로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뭐 사업을 하시든 뭘 어떤 타겟이라는 걸 정하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냐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소비하는 브랜드예요. 어떤 분들은 막 명품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입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백만 좋은 백을 들고 유니클로를 입는다든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비 성향과 그 사람이 사용하는 브랜드를 보면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가 그분 저는 사실은 소망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저는 어느 교회가 너무 잘 된다 그러면 저는 그 교회 가봐요. 뭐지? 저분들의 마케팅은 뭘까? 왜 저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브랜드도 그 목사님들도 브랜드가 있고 교회도 다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브랜드의 철학,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하면 사실은 이게 소비자를 관찰 뭐 이게 소비자만이 관찰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내 정말 교인들도 관찰을 하고 이들의 결핍이 무엇이고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에요. 제가 하는 일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입니다. 그 다음이 애정이에요. 그리고 결핍이 무엇인가 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소비자도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핍이 있습니다. 그 결핍을 제가 관찰해서 그 다음 브랜드를 만들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는 이미 내가 소비하고 있는 브랜드가 나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하고 있는 하다못해 뭐 음식점을 갈 때는 어떤 기준으로 고르느냐, 옷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느냐, 또 백화점은 왜 그 백화점을 하냐, 이런 나의 모든 생활 환경이 나를 관찰하게 되는 지표가 되듯이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을 때 사실은 지금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브랜드를 보면 그 사람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장. 그래서 저는 뭐 브랜드를 만들고 또 브랜드를 만들었던 거를 키워내기도 하고 뭐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그 유튜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리브영을 우리가 지금 성공한 것만 기억하고 막 올리브영이 막 돈 너무 많이 버는 것 같고 이러지만 사실 올리브영이 97년도에 만든 브랜드예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적자가 너무 나고 너무 힘들어서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뭐 해외에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그 헬스 앤 뷰티 드럭스토어라는 이름을 가진 해외 그
점포들은 대부분 보면 뭐 앞에 치약도 팔고 뭐 화장품도 팔지만 맨 뒤에 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일레놀이나 이렇게 프리스크립션이 필요 없는 거는 막 살 수 있는데 되게 그 뭐 뭔가 좀 처방이 필요한 거는 뒤에 약사들이 서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약사 협회들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올리브영을 시작했을 때는 약사들이 샵인샵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약사협회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들이 다 빠지면서 사실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이 또 화장품을 팔아야 되는데 화장품도 뭐 예를 들어 뭐 아모레라든가 이런 뭐 그런 데는 갑자기 백화점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백화점에 있는 거를 길거리 그렇게 좀 허접한 매장에서 판다고? 그럼 나가. 막 이러다 보니까 화장품도 못 팔아. 약도 못 팔아. 정말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치약, 칫솔 뭐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편의점하고 싸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포는 늘어나지만 어찌 됐든 정말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만 들어가면은 그 팔으라고 빨리 올리브영 팔으라고 맨날 혼나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 칭찬받는 게 그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처럼 저는 회사를 다닐 때 제일 행복한 시간이 보스한테 칭찬받을 때였어요. 저는 사실 오늘도 뭐 제가 이게 교회와 적합한지 아닌지 하지만 무언가 목사님이 요청을 했을 때 난 하나님한테 칭찬받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항상 움직이거든요. 부모님한테 제가 폭삭 속았수다 다음부터 얼마나 효녀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를 이렇게 자극을 받을 때 좀 파지티브하게 뭔가 내가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그 뭐 주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만 저는 회사에 다닐 때는 우리 회장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고민하면 나는 뭘 해야 될까? 사실 저는 올리브영 임원도 아니었고요. 난 올리브영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브랜드 전략 고문이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브랜드를 관리를 하는 차원이지 내가 그 브랜드를 살려야 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임원 회의만 들어가면 회장님이 너무 그 올리브영 갖고 화를 내시니까 제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건축가, 그래픽 디자인, 그다음에 이런 마케팅 그런 사람들을 제가 밥을 사주면서 모아가지고 올리브영 투어를 한번 해봤어요. 뭐가 문제인가? 왜 우리가 안 되는가? 근데 그때 뭐 사실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화장품도 못 팔고 뭣도 못 파니까.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수입 화장품 아니면 적어도 아모레까지는 쓰지만 그 외에 정말 듣보잡 브랜드를 사용하던 요즘은 여러분들 그냥 올리브영에 있는 건 안심하고 쓰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마 화장품 그 사용하는 비용이 엄청 내려가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막 엄청 비싼 화장품 썼었잖아요. 저도 막 시즐리, 라프 요새는 저도 그런 거 전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는 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약국도 아닌 것이 이 외관이 편의점도 아닌 것이 안에는 안 들여다 보이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마영범 선생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소장님을 모시고 다른 분들은 이제 일하면 돈부터 이제 미터부터 꺾는데 내가 이 사람은 이 저 소장님한테 소장님 이것만 잘해서 우리가 회장님한테 프레젠테이션 하면 정말 큰 일이 될 테니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자. 그래서 진짜 그 소장님이 정말 뭐 간판도 이렇게 보여서 안 보여서 이렇게 저 앞으로 기울이기를 하고 문 앞에 조도를 어떻게 바꾸고 막 정말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시작한 게 이제 명동에 가서 이제 익스피리언스 센터라는 걸 만든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뭐였냐면 사실은 그렇게 화장품을 아무 데서나 발라보고 그리고 그때 화장품을 우리가 많이 못하니까 바디에 우리가 힘을 썼어요. 바디하고 향수. 근데 바디 샴푸 같은 거는 써서 손에다가 발라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로 닦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명동에다가 수전을 만들어 가지고 다 붙어서 뭐 샴푸도 써보고 비누도 써보고 그런 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올리브영이 중국 사람들한테도 인기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인기 있고 그래서 저는 뭔가 안 될 때 무엇인가 그냥 왜 안 될까 뭐 남의 사실은 그때 핑계가 많았죠. 약사협회가 괴롭히고 뭐 그다음에 유명 브랜드가 백화점에서 괴롭히고 그렇게 괴롭히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럼 뭐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우리 그 올리브영에 대해서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올리브영 때문에 뭐 닥터자르트라든가 뭐 지금 한국 브랜드들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브랜드들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사실 올리브영이 키워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가 그냥 작은 움직임이 지금 이렇게 자라나서 정말 K뷰티가 뭐 웬만한 회사가 지금 뭐 상장하거나 또 투자 받을 때 막 1조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게 사실은 그게 올리브영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브랜드를 키우는 게 어렵냐, 브랜드를 만드는 게 어렵냐 그러면 저는 둘 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아이를 낳는 게 힘드냐,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드냐, 솔직히 둘 다 어렵습니다. 그냥 아이를 저는 사실 부모가 되는 사람들 나라에서 시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나 부모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아들 뒤에는 꼭 반드시 문제 부모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을 때 결혼은 저는 청소년들한테 젊은 제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전 연애는 아무랑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잠시 잠깐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관계는 누구랑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결혼이라는 거는 네 아이의 어머니를 고르는 마음으로 고르라고 제가 그래요. 왜냐면 너무 사랑하는 것만 사랑으로만 결혼을 한 관계가 사실 가족을 살기 피곤해요. 너무 어떤 감정적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하지만 내 아이의 어머니, 내 아이의 할머니를 고른다 생각하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을 만들지 않을 거면 결혼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가족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갖지 않은, 내가 결핍을 갖고 있는 내 대상을 골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다 적어도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과 그냥 결혼해서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겼다. 또 회사에서 회장님이 새로 브랜드를 내라 그래서 우리는 만들었다. 이런 어떤 그 태생의 처음 시작부터가 다른 게 이 아이를 낳는 것과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브랜드를 만들고 제가 뭐 마케도를 만들고 비비고를 만들고 이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냐, 어떻게 그걸 생각했냐. 근데 그 다음 장이요. 그 요것이 이제 제가 만들었던 브랜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이제 레노베이션 그 다음 장은 뭐 백설이라든가 다시다라든가 이런 건 다 제가 이제 레노베이션했던 브랜드고 그 다음 장 보시면 다음 장이요. 이 마케도라는 브랜드를 과자 브랜드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레스토랑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과자로 만든 브랜드인데 제가 사실 여기 여러 가지 그 케이스 스터디를 갖고 왔지만 제가 항상 보면은 하나나 두 개 하면 끝나요. 왜냐면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근데 마케도를 만들 때 그 브라우니 과자를 어떻게 만들었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다 뭐 제가 오늘 한 얘기 기억 안 하셔도 모든 대답은요 현실에 있고 소비자한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리온에서 뭐든지 다 만들어라 했으면 망했을 거예요. 근데 오리온은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주었던 그 라인이 왜냐면 보세요. 오리온에서 만드는 것 중에 이제 초코파이가 있는데 초코파이는 늘 모자라요. 케파가. 만들어도 모자라요. 포카칩 만들어도 모자라요. 그래서 저한테 네가 새 과자를 만들고 싶으면 고래밥 라인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고래밥 라인이라는 그런 한계를 준 게 제가 오늘날 성공을 한 요인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 고래밥 라인을 듣자마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했던 게 고래밥 라인에서 만들 수 있는 과자 중에 우리나라에서 1위부터 10위까지를 가져와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위부터 10위 과자가 다 초코칩이 박힌 초코칩 쿠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자 중에 제일 잘 팔리는 쿠키는 초코칩 쿠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과자 살 때 초코칩 쿠키 제일 먼저 사실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안 박힌 심플한 과자는 에이스 크래커가 1위예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만들 때 그 1위부터 10위 놓고 우리나라 사람들 초코칩 박힌 쿠키가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만약에 거의 비슷한 초코칩 쿠키에 뭐 땅콩 같은 거 넣었으면 저 망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 아니고도 먹을 게 초이스가 많은데 제가 그걸 가지고 너무너무 고민을 해봤어요. 초코칩 쿠키인데 다른 초코칩 쿠키는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전 세계 뭐 세미나 뭐 이런 그 컨벤션 같은 데를 다 돌아보고 제가 얼마나 초콜릿을 먹었는지 그게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으면요 그 하이가 와요. 어지러워요. 그래서 제가 쓰러져서 어디서 좀 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없어졌다고. 근데 제가 그 정도로 저는 열정을 갖고 어떻게 하면 초코칩 쿠키 같은 쿠키를.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그 첼시 마켓에 가는데 브라우니 전문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딱 본 거예요. 아, 이거를 하면 내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초코칩 쿠키를 좀 더 부드럽게 하고 더 고급스러운 초코칩 쿠키를 많이 넣은 게 사실은 브라운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거를 공장에서 만드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아시겠지만 사실은 초코파이에 그 겉에 있는 초콜릿 있죠. 그거는 초콜릿이 아니에요. 식용초입니다.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초코 맛이 나는 식용초인데 그게 왜냐면 진짜 초콜릿이면 녹아서 못 먹어요. 뭐 군인들이 땡볕에서 못 먹습니다. 그게 녹아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뭐 코끼리 비스켓 뭐 애들 뭐 비스켓 값이나 주라 할 정도로 사실은 쿠키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직도. 근데 우리 그때 브라우니가 초코파이의 10배 가격이었어요. 초코파이의 3분의 1 정도 사이즈인데 값이 3배니까 거의 10배인데 사람들이 저한테 다 망할 거라 그랬어요. 저걸 누가 사 먹냐고. 근데 사실 그때 저는 제가 만든 것도 그렇지만 항상 무엇인가를 만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먹을 것인가. 어떻게 이게 어디에 팔릴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러니까 막상 볼 때 10배 비싼 과자를 누가 사 먹겠냐. 응? 근데 사실 10배라 그래봤자 우리가 쓰는 비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직도 과자값은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 제가 그 과자 만들었을 때 오리온에서 뭐 이렇게 그 인정받는 이사도 아니었고 처음 온 이사였기 때문에 저한테 마케팅비도 사실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고민하면서 이거를 누구한테 해야 이게 잘 먹힐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빅뱅이 내년이 이제 20주년이 돼요. 그럼 저희 마케도도 나온 게 20주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이제 빅뱅이 첫 콘서트를 한다고 뭐 온 동네 애들이 막 빅뱅 콘서트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양현석 회장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나 오리온의 새로운 왜냐면 그 당시에는 오리온이 엄청 세고 YG는 아직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니까 오리온 이사가 전화하니까 거기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광고 줄까 봐. 그래서 내가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가서 다음 주에 그 빅뱅 콘서트 때 제가 우리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을 그 샘플링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게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빅뱅이나 뭐 블랙핑크나 BTS한테 이거 지금 하면요 적어도 10억은 내야 될 거예요 광고비.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다 어설플 때예요 서로. 그러니까 오리온처럼 좋은 과자를 준다니까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러시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우리가 잘 되면 광고 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비싸가지고요 제가 한 통도 못 줬어요. 반으로 나눠서 2개씩 비닐봉다리에 묶어가지고 전 직원이 그렇게 해서 저는 그걸 했던 이유가 사실 음식은요 맛있냐 맛없냐가 누구랑 먹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사장이 가서 점심 먹자 그러면 체해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저부터도 절대 회사 얘기하지 말고 먹겠다고 하다가 밥숟갈 뜨다가 야 너 그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만든 이 과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빅뱅을 보면서 까먹어서 이게 맛있으면 이 과자의 기억을 이 사람들이 잊을까 안 잊을까.
그래서 제가 3일 했는데 15,000명짜리 3일가 거의 5만 명 제 홍보대사를 얻었다고 저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마켓에 갔다가 엄마 나 저거 사줘 나 먹을래.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1번은 누가 먹을 거냐가 제일 중요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아무리 과자가 좋아도 팔아주는 그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푸시를 안 하면 과자가 안 팔립니다. 저는 진짜 그 오리온 임원 중에 그 마켓에서 파는 도우미 아주머니들 찾아가서 강의하고 밥 사준 건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저는 순회 공연을 했어요. 제가 각 도마다 다 그 도우미 아주머니들 모아놓고 제가 저 이번에 새로 온 오리온 이사인데 제가 새로 개발한 이 저 초코칩 쿠키, 이 초코칩 쿠키 대신 제 브라우니를 만들었는데 이게 좀 비싸지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팔던 과자와는 차원이 다르다. 근데 그분들이 다 못 팔아요. 너무 비싸요. 말도 안 돼요. 막 이런데 내가 아니 잘 들어보시다. 지금 여태까지 팔던 건 초콜릿도 아니고 내 건 진짜 초콜릿이다. 리얼 초콜릿이다. 그리고 합성 첨가물 전혀 넣지 않았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조직에서 욕을 먹어요. 왜냐면 그동안 팔던 그런 과자 다 디스하고 내 것만 최고다. 진짜 그 아주머니들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날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나의 진정성을 믿어줬고 아 우리 회사에도 저런 애도 있구나. 여태까지 그냥 뭐 임원들이라 그러면 와서 뭐 이렇게만 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우리 직원들을 가르쳤을 때 처음에는 저희 그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마케도 과자가 지금은 뭐 올가닉해서 이렇게 흐린 패키지들을 많이 보셨지만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멀건 이제 패키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이들 과자는 빨강, 노랑, 파랑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천연스러운 그런 갱지에다가 희끄무레한 그런 건 처음 본 패키지니까 영업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못 판다고. 다 제가 오죽하면요 새벽에 몰래 이마트에 내 과자를 숨겨 들어가 가지고요 다 내려놓고 그거를 옆에다 놓고 전부 빨강 노랑 파랑이니까 그 섹션에다 제가 그거를 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영업 사원들 다 불러다 놓고 제가 PT를 했습니다. 자 그냥 생각하고 있는 빨강 노랑 파랑만이 전부 깔려 있어서 우리가 눈에 띈다. 걱정하지 말아라. 사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패키지는 다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빨강, 노랑, 파랑 써야 될 때 같아요. 너무 지금 이제 그래서 저는 누가 현장을 많이 공부하고 누가 관찰하고 저는 사실 귀찮은 거를 별로 없어요. 제가 가야 되면은 어저께도 제주도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올라왔는데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으면 저는 제 몸을 안 아낍니다. 제일 내가 안 아끼는 게 제 몸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으면 빨리 가서 내가 확인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이야기할 때 당신들 집에 애가 있는데 저녁에 이제 들어가서요 애기한테 요만한 스크래치가 나도 우리 애 얼굴 어떻게 됐냐 뭐 옆집 애가 그랬다 그러면 그 옆집은 왜 교육을 그따구로 시키냐 뭐 거의 애기 요만한 거에 뭐 저런 손톱 자국은 안 지워진다 난리를 치잖아요. 과연 네가 팔고 있는 네 물건의 패키지가 그 정도 스크래치 났을 때도 너 멱살 잡냐? 이마트 가서 그렇게 싸우냐? 네 자식을 키우는 월급이 여기서 나오는데 월급 따로 자식 따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가 잘 안 되는 거다. 사실 저는 이렇게 이제 모진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 욕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오너쉽하고 오너질하고는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다 저한테 오너질 한다고 그래요. 지가 왜 오너도 아니면서. 사실 저는 한 번도 월급 받는다고 생각하고 회사를 다닌 적이 없어요. 저는 내가 오너라면 제가 한 번은 저는 심지어 우리 이제 회장님들 식사하잖아요. 전 잔반을 다 찍어서 저한테 보내라 그래요. 뭐 남겼나 보려고요. 뭘 안 좋아했을까? 근데 예를 들어 어떨 때 너무 많이 남겼을 때 오늘 뭐가 안 좋으셨나요? 이러면은 아니 오늘 괜찮은데 배가 불러서 그럼 오케이인데 그렇게 여쭤봐야 뭐가 나오거든요. 뭐 이게 오늘은 이랬다 저랬다. 근데 저를 아주 그냥 음해하려는 그 신문 기자들이 그 사진을 어떻게 또 해가지고 거기 이제 저 언론사 대표님한테 보여주면서
노희영이 이렇게 갑질을 하고 응? 직원들을 이렇게 괴롭힌답니다. 그랬더니 그 오너가 보시고 니들도 좀 그렇게 해보면 안 되겠니? 그랬대요. 그러니까 오너들 마음은 사실 똑같거든요. 누군가 자기처럼 물론 그게 뭐 갑질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또 패단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렇게 마케도든 뭐든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브라우니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 장 보실까요? 비비고는 뭐 많이 해가지고 또 쭉쭉쭉 그냥 제가 명량할게요. 쭉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그전에 사실 그 비비고는 뭐 제가 많이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뭐 지금 뭐 사조하는 회사가 됐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영화 마케팅에서 제가 지금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명량이에요. 사실 그 명량이요. 그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명량이 개봉했던 해가 세월호예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그해 4월에 터진 해예요. 근데 이 명량의 울들목이라는 그 장소가 세월호가 그 울들목에서 돌기를 잘못 돌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그 울들목의 그 돌기를 이용해서 일본군을 무찌른 거고요. 그래서 진도 울들목 똑같은 지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참 이게 너무 그때 힘들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제 4월에 전 국민이 막 정말 너무 슬프고 저도 막 내 동생들이 죽은 것처럼 그랬는데 우리는 4월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명량을 8월에 개봉할 건지 말 건지. 그거를 4월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ENM에서는 우리 이거 100몇십억 투자인데 이거 만약에 못 열면 우린 망한다. 상장 폐지할 수도 있다. 또 회사 지주사에서는 우리 큰일 난다 이거 지금. 지금 국가 원수가 이것 때문에 지금 욕 먹고 지금 막 두 양파가 갈려서 난리 났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세월호 사건을 건드려서 8월에 지금 이제 4월이면 8월에 조금 잠잠해질 때일 텐데 만약에 이걸 다시 영화를 걸어서 세월호가 다시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는 한 우린 이제 끝이다. 우리 기업이. 뭐 싸우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왜냐면 제가 브랜드 전략팀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제가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쪽이 맞고 저쪽 얘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시다. 우리 전부 모여서 여기 관계단 임원들 전부 모여서 시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 영화가 세월호나 뭔가 물에서 이렇게 죽음을 암시하고 이러면 못 튼다. 근데 만약에 너무 연기들을 잘하고 그래서 애국심이 일어나는 영화가 되면 그러면 틀자. 막 정말 거의 양쪽으로 나눠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영화를 보기 시작하는데 첫 대사가 그 최민식 그 이순신 장군이 이 바다는 피를 부른다. 그게 첫 대사였어요. 그래서 그거 뺐어요, 사실. 그거 안 나와요. 사실은 첫 대사가 그분이 칼을 들고 이 바다는 피를 거기서부터 일단 이제 끝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 야야 꺼꺼꺼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빼고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약간 그 애국심도 생기고 막 약간 울컥. 그래서 이건 좀 틀겠다. 근데도 막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싫다 그러는 사람을 제끼고 이제 우리끼리 틀기로 했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만약 이러다가 뭐 진짜 세월호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또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을까봐 막 진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본 거예요. 누구를 먼저 시사를 시킬까? 대한민국 군인들 장군들은요 존경하는 장군이 다 이순신이에요. 써내라 그러면 다 이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장군부터. 그래서 육군, 해군, 공군 다 불러가지고 따로따로 이제 시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은요 이순신 장군만 나오면 다 울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순신 장군인 양 빙의를 해가지고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일단 그렇게 장군들이 감동을 받으면 일단 부대로 돌아가서 또 다 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휴가를 가면 가족과 봐요. 그럼 일단 100만 원 제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만드시든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이 타겟이 누구한테 우리가 팔할 것이냐, 누구한테 갈 것이냐. 그래서 진짜 그 명량이 지금 1760만인데요. 사실은 제가 살아 생전은 이 스코어는 못 깰 거예요. 정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물론 요새는 진짜 영화가 지금 OTT 때문에 안 좋아서 더더욱이나 그런 게 있고, 한산 마지막으로 할 때 한산이 명량을 이길 거라는 그런 소문이 막 파다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CJ가 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한 거라서 제가 시사는 못 가봤는데 제가 그날 밤에 당장 가서 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웃고 나왔어요. 절대 안 된다. 명량 못 이긴다. 근데 저는 지금도 밤에 12시가 딱 되면은 영화 12시에 그 스코어가 나오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걸 봐야 잠을 자요. 한 10년째 그거를 10년 동안 오리온이랑 CJ에서 일하면서 그게 습관화된 것도 있지만 저는 오리온이랑 CJ 다니면서 한 번도 영화를 재밌게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영화를 보면 우리가 재미없을까 봐 불안해서 재미없고, 그리고 그 당시엔 저랑 아무도 극장을 안 갔어요. 10분도 안 돼서 어떨 것 같니? 재밌니? 어떨 것 같니? 그래서 그만 나 이제 안 본다고 우리랑 내가 하도 물어봐가지고. 그리고 이제 남의 걸 보면 우리 거보다 재밌을까 봐 그게 불안해서 재미가 없고. 그래서 진짜 저는 그 영화 스코어에 엄청나게 진짜 미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량은 어쨌든 1760만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 내가 하고 있는 일 나를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뭐 아티스트는 괜찮아요. 순수 미술. 근데 그분들도 요새는 본인이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잘 팔잖아요. 근데 어떤 행위든 대상이 있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중요하지 않고 대상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 고객한테 어떤 접점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뭐 명량을 할 땐 군인들, 뭐 저 광해했을 때는 그때 이제 그 후보들, 대통령 후보들이 와서 다 봤거든요. 사실은 대통령 후보들이 와서 볼 때도 그때도 진짜 재밌었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제일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이 명량 1700만이랑 광해 1000만인데 1000만은 뭐 우리나라 영화 너무 많죠. 근데 그 광해 1000만은 아무도 못 깬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추석 전 2주 전에 거는 영화는 한 2, 300만 하려고 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광해는 사실 2, 300만 해도 대성공을 이룰 거라고 하고 시작한 영화인데 이제 그리고 이제 영화는 대전운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재밌어도요. 옆에 재미있는 영화가 붙으면 내가 사실 아카데미 수상하실 때도 보면은 어떨 때는 뜬금없는 애가 아카데미상 받고 어떨 때는 진짜 너무 쟁쟁한 사람들이 붙어서 저건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영화는 제일 중요한 게 대진운이에요. 누구랑 붙냐. 근데 우리가 그때 광해가 추석 2주 전에 했기 때문에 아무 승산이 없었던 영화인데 근데 추석에 붙는 영화들이 그때 또 망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광해가 1000만을 한 건데 처음에 사실 광해도 리더십에 대한 영화를 해서 누가 해도 자기가 건질 수 있는데 처음에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그 후보가 보러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쓸고 닦고 그 오신다고 좋아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안 오고 마음이 강아지 영화를 보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씨 우리는 왜 그러지? 막 이랬는데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왔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보고 가서는 안철수 후보 오늘 뭐 광해 관람했다. 그다음에 갑자기 그 문재인 후보님이 그 당시 오셨는데 그 린드버그 안경 이렇게 내리면서 눈물 닦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난다고 그런 게 갑자기 모든 신문 일면에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라는 건요. 우린 의도하지 않았던 거에 의해서 움직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원래 영화가 도박이랑 똑같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게 심한
기류를 타는데 어쨌든 사실 명량은 정말 세월호 때문에 아주 힘든 시기에 우리가 오픈하면서 이제 군인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저기 이렇게 제가 욕 먹을까봐 한 천만 했을 때도 광고를 한번 냈어요. 이 명량의 1000만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CJ ENM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만든 겁니다. 이래서 이제 한번 워워하느라고 하고 또 1500만 했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런 전략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모든 내 하는 행위나 뭐 상행위에서 대상이 가장 중요하고요. 대답은 항상 현장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걸 찾으실 생각하지 마세요. 현장을 관찰하는 게 힘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래서 저는 항상 늘 뭐 모든 일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정말 저는 뭐 웬만한 뭐 어떻게 그 트렌드를 계속 읽어가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웬만한 컨텐츠 저는 2배속으로라도 해서 다 보고요. 그리고 뭐 패션이 이번에 뭐가 유행이다 그러면 저는 한 벌이라도 사봅니다. 불편해도 사실 뮤뮤가 요새 유행인데 너무 짧고 살찐 사람 입지 말라 그래가지고 엄청 입기 힘들어도 얘들은 왜 이렇게 만드는가.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음악도 요즘 뭐 올데이 프로젝트가 왜 쟤네가 어떻게 만들어졌기에 저렇게 바로 나와서 1위를 하는가.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 뭔가 상행위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뭐 기업을 다니거나 뭔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60이 되면서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저는 아주 치열하게 살고 뛰어다니기 위해 살고 막 나의 목표 그다음에 나의 성공 뭐 성취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사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너무 감사해서 다닌 사람이에요. 저는 뭐 직업도 많이 바꿨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일도 많이 하고 뭐 이 얘기하면 혼날 것 같은데 제가요 한번 점쟁이한테 갔는데요 직업을 못 맞춰요. 제 직업을 전혀 몰라요. 왜냐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너무 많은 막 경우의 수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래서 이거 이렇게 싫어도가 다 있냐 막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못 맞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어떻게 알겠어요? 제 이 모든 지금 보시면 뭐 비비고 얘기하다 명량 얘기하다 올리브영 얘기하다 어떤 직업이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사실 리스크도 테이크 많이 하고 정말 남보다 모험도 많이 하는데도 늘 만들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 현장에 이렇게 세워 주신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목사님 부탁이라면 웬만한 거 다 해드립니다. 정말로 박 목사님 저번에 이제 만나서 인연이 됐지만 어쨌든 목사님 부탁이라 제가 오늘 여기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 후배들한테 크리스찬 리더로서 다른 게 뭔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사실은 뭐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런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정말 노희 형이라면 지긋지긋하고 막 노희 형 생각하면 열받는다 이래도 딱 하나 그래도 나를 성장시킨 건 노희 형이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그 뒤에서 왜 저 여자가 저렇게까지 할까 했을 때 저 여자가 크리스찬이라서 나누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근데 사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욕을 안 먹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욕을 먹을 일이 없어요. 리더도 사실은 어디 대기업의 임원이 되면 사실은 그냥 욕 안 먹을 수 있는 방법도 많아요. 근데 저는 욕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나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 부하들을 키워내느냐 안 키워내느냐 싸움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철이 없을 때는 내가 이제 소대장으로 막 뛰는데 내 부하들이 막 총 맞고 죽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총 맞고 죽었는데 그거를 뭐 내 코트를 덮어줘라, 뭐 눈을 감겨라, 뭐가 중요해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가식이고 막 이렇게 간지럽고 이래서 못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밑에 부하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은 빈말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빈말이라고 생각해도 내 마음 속에는 그런 연민이 있으면 덮어줘라.
그리고 사랑했다고 해주는 것이 저는 이제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제 마음인데 사실은 아직 제가 그렇게 섬기고 부하 직원들한테 그러지는 못합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서번트 리더형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그냥 정말 그냥 위에서 찍어 누르고 막 뭐든지 해라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귀를 열고 많이 들어줘야 되는 그런 리더. 왜냐면 이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저는 사실 그래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20대, 30대, 40대, 50대 다 다르거든요. 저도 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보면 굉장히 달라지듯이 지금 직원들도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듯이 요즘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요즘은 아이들한테,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유튜브에서 막 월급 주는 사람 신이라고 생각해라. 막 이런 말 하면 내가 만약에 우리 직원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하면 나 고소당할 거예요. 젊은 애들이 막 그런 얘기를 듣고 좋아하는 걸 보면서 아, 요즘은 회사에서 무서우니까 아무도 혼을 안 내요. 사실 괜히 잘못 혼냈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녹음하고 뭐 갑질했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아무도 혼을 안 내는데 어느 날 유튜브에서 어떤 아줌마가 할머니가 나와서 막 바른 말을 하는 게 약간 스트레스 해소인가? 그래서 제가 막 물어봐요, 젊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난리칠 애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니? 막 이랬더니 시원하대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왜 우리 엄마가 혼내면 싫은데 옆집 이모가 얘기하면 왜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애들이 그래도 멘토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리더인 입장으로 보면 나는 이제 직원들을, 후배들을 키워내는 그런 리더로 기억하고 싶고요. 또 나중에 그들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서 저런 나눔과 그런 걸 실천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뭐 질문 한 10분 받겠습니다.